그리고 그 아까 미국 대선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언론 발표로는 좀 열세로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중 관계를 더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네. 중국을 강하게 공격을 해야지만 지지율이 좀 회복될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아주 그 긴장 관계가 아주 강도가 상당히 심해질 것이다. 네. 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는 더 위축이 돼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 위기론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일단 제가 또 뭐 국제 정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결국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경기를 빠르게 회복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중 갈등을 유도해서 어떤 내부의 단결을 도모한다라는 이론이 있고, 빠른 경제 회복을 도모해서 국민들을 만족을 시킨다라는 방법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후자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는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변수로 좀 볼만한 것들은 연준의 행보와 네. 그다음에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적 그 어떤 글로벌 국제 정치 행위들 네. 요거에 대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이제 연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실제 경제 지표들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는가, 혹은 적어도 시장 기대치를 크게 미스하지 않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가라는 이런 거시지표 관점에서의 어떤 포커스가 하나가 있겠고, 또 이제 두 번째 포커스는 결국은 이제 실물 경기 회복으로 기업들 이익이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관측이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사실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요즘 며칠간 그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네. 채권 가격은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시장 가격은. 그런데 결국은 또 미국 국채의 경우에서는 이제 2년물, 이제 단기채와 이제 10년물, 좀 이제 장기채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2년물, 단기채의 경우에는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낮출 것이냐에 조금 더 연동이 되고, 장기채의 경우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회복이 되느냐, 혹은 경기가 안 좋아지느냐를 가지고 상하가 보통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론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막대하게 공급되고 있는 미국 국채의 공급 규모 때문에, 혹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일시적으로 지금 금리를 조금 장기금리 중심으로 올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눈 주제와 맥이 다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목요일 밤 어떤 이제 우리가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일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까지는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이다. 만일 시장에 충격을 준다면 이거는 이제 실물 지표가 이제 반복적으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올 때 시장은 큰 충격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까지 워낙 실물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어떤 이코노미스트들이 그 경제, 실물 경제에 대한 어떤 지표 예측을 할 때는 네. 좀 보수적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수치가 좀 좋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할 건데, 네. 오히려 수치가 지표들이 그보다 더 많이 낮은 지표들이 나오면 또 실망하는 세력들이 커질 것이다라는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참, 언제나 증시는 이 기대와 실제 지표의 이 힘겨루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포인트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움직임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낙관 자체는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되는 이런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이런 8.15 채널에 나와서 지금은
위험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고유의 모델과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지 제 뷰를 하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언제든지 되게 유연하게 시각을 바꿀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도로 이 세세하게 그리고 폭넓게 지표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럴수록 무조건적인 낙관 혹은 무조건적인 비관 이 둘 다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 아마 좀 깊이 새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주 급속하게 증가세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10월, 11월 비관론자들이 얘기했던 2차 팬데믹이 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우려가 되게 커지고 있었는데 네. 뭐 그래도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참 이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코로나 앞으로 다시 확진세가 좀 커진다고 했을 때 주가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미국 사례를 저희가 한번 복기를 해보면 사실은 미국도 지금은 뭐 3만 명 정도로 좀 안정화가 됐습니다만 이게 3만 명, 4만 명, 5만 명, 6만 명 이렇게 일별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일별 이 주가에 그리고 시장 지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경우 우리가 지난 2분기에 겪었던 이 경제 봉쇄와 경제활동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만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확진자의 어떤 증가세가 사실은 기존에 없던 수준으로 올라가거나 이런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지난 수개월간 바라봐왔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뷰도 사실은 순식간에 수정해야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실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단하기가 힘든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펀더멘탈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은 어떤 미국이나 소수의 시장을 제외하고서는 연초 이후로 가장 이제 지수 상승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2020년의 경기 성장률,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2021년까지 봤을 때 2019년 대비 2021년에 2년 전에 어떤 이 GDP, 실질 GDP 규모를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뭐 OECD 국가들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인도, 한국 정도 한 3개국 정도에 불과할 거다라는 IMF 예측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 하강이 적었고 경기가 이 체력을 유지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은 분명히 글로벌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견고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팩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되는 추세가 정말 우리가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확대가 될 것이냐 혹은 말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증시 상황도 조금 변수는 좀 크게 존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다시 우리가 셧다운을 고민할 정도로 확산이 커지게 되면 네. 분명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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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국내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 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공이 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어떤 외국인 매수세는 크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펀더멘탈, 기업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화가 달러화 대비 강세 추세에 있을 때 유입이 발생을 합니다. 내년까지의 경기 흐름은 한국은 IMF나 OECD 추정치에 따라서 또 이제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바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대비 선방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달러는 이제 미국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따른 국채 발행이나 저금리 기조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런
달러와 약세의 전제 조건이 바뀔 시나리오는 그렇게 지금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나 어떤 뭐 채권 시장에 대해서 어떤 급격한 이탈 가능성은 크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가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이 확산 그리고 이로 인한 경기 충격이 없다라는 전제에 따른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국내 증시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 금지 처분. 네. 예, 이게 이제 다시 복귀가 될 것이냐, 다시 더 유예가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증시가 되게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연장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금지 자체보다는 한국 경제의 경기 하강폭이 다른 선진국 대비 양호했다라는 부분들이 코스피 강세에 기여했던 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재밌는 것은 이제 과거 이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소외가 되었던 이런 이유에서는 굉장히 어떤 중후장대의 시클리컬 중심의 산업 구조다 보니까 이 경기를 좀 너무 지나치게 탄다라는 특징들이 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것은 이제 시총 최상위 종목들을 한번 잘 반출을 해보시면 이제 반도체 두 개사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상품으로 전기차 배터리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그게 또 두 개 회사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 카카오나 네이버 이렇게 말하자면 글로벌하게 각광받는 2차 전지, 인터넷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서버 디램, 헬스케어 같은 이런 각광받는 산업 중심으로 또 어느 정도 어느샌가 이렇게 재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또 한국 기업들이 적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승세를 끌어왔던 이제 저 주도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봤을 때 지금 세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사실상 쉽지 그렇죠. 않다라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택근무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 그리고 비대면 그리고 이제 그 환경보호를 포함한 이제 ESG 이런 테마들이 장기적으로 선호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이제 한국 시총 최상위 회사들의 어떤 기업군 분포는 그러한 장기 테마 선호받을 수 있는 테마 관점에서 어느 정도 그 선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섹터로 어느샌가 배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9월 글로벌 주식에 대한 그 로보 어드바이저의 투자 판단. 네. 지금 그 쿼터백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그 부연 설명을 하자면 로보 어드바이저 그리고 AI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로보 어드바이저는 이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전에는 이제 이런 적극적인 액티브 매니저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위탁을 받아서 A라는 종목부터 Z라는 종목까지 이런 다양한 종목을 알아서 넣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로보 어드바이저는 이제 사전에 정의된 룰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는 이런 어떤 이 그릇, 비클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AI는 결국 이제 인공지능인데 물론 이제 AI도 방법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복잡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투자의 어떤 방법론이 되겠죠. 결국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혹은 더 나아가서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투자의 규칙을 발견해서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할 것이냐 혹은 그냥 사전에 정의된 룰대로 투자를 할 것이냐
혹은 액티브 매니저의 직관과 판단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또 방법론의 차이. 그러니까 약간 층위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로보 어드바이저의 현재 시점의 그 투자 판단 그리고 이제 시그널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코터백 자산운용에서는 매월 첫 영업일, 주중이 되겠죠. 영업일에 이제 해당 월에 주요 자산별 신호를 추출을 하고 해당 신호에 따라서 저희가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이 8월 말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 9월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고 8월 데이터는 뭐 존재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9월이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저희의 룰에 따라서 예측이 가능한데 일단 위험자산, 글로벌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그러니까 지금은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그 포지션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포지션으로 위험자산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글로벌 주식에 대한 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글로벌 주식 안에서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라는 부분들은 이제 낙스닥을 중심으로 한 저희는 미국을 지금 가장 선호하는 시장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미국을 선호한다고 해서 미국에만 투자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그래도 한 10% 이상이 시가총액 비중으로 이제 신흥국 비중이 존재를 하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 대비 신흥국이 압도적인 지금 여유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에만 혹은 미국에만 투자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신흥국도 이 글로벌 자산 배분 내에서 이 시총 비중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의 비중은 꼭 유지를 하실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미국의 제로금리가 현 시점에서는 2022년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의 변화가 없는 한은 마찬가지로 금 그리고 이 산업 생산이 저점에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 원자재까지도 고루 저희는 지금 선호 시그널을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생각하시나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중국과 인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로보 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은 시장 대비 평균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자산 배분하면은 네. 안정적이긴 하지만 네. 큰 돈 벌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런 투자법이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러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왜 자산 배분형을 그래도 좀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간단히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뭐 테슬라나 이런 공격적인 미국 주식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어떤 자산들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시지 마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전체 자산을 위험한 자산에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큰 리턴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역으로 굉장히 이 원금 보존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금융자산의 3분의 1 정도는 자산 배분형에 배분을 해 놓으셔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쌓아 나가시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공격적인 자산에 적극적으로 개별 종목 주식, 개별 종목이나 이런 공격적인 주식에 투자를 하시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뭐 가급적 원금이 보장되는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이런 333 법칙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좋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대비 얼마나 좋았느냐 뭐 이렇게 비교를 하기가 약간 좀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이 출시되어 있는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들은 이제 예탁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라는 그 센터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가 어떤 수익률을 어떤 기간에 쌓아오고 있는가를 굉장히 쉽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센터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투명하게 수익률을 공개하고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숫자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해외 자산 배분형 이 주요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들과 성과에서는 뭐 지난 연말 대비라든지 혹은 뭐 지난 4년간 해외 자산 기준으로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서 회사별 성과를 꼭 확인하신 후에 가입을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쿼터백 자산운용의 심현수 상무님과 글로벌 경제에서부터 연준의 현재 동향, 이런저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참 유익했던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